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양압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리턴 매치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의 장재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리턴 매치라뇨. 민망하기 짝이요. 매치가 아니죠. 토론. 네. 품격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겠죠? 유튜브 조회수가 지난 횟수만 해도 4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변호사분들하고 살펴볼 건데 오늘 판사가 이례적으로 보석 관련해서 보석 신청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재판 4월 11일인가요? 그때 결정하겠다는데 요것만 보면 저희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판사 출신이시라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네. 김경수 지사와의 특별한 관계 등등에 비춰서 제가 보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은 재판의 공식 재판의 첫 번째 기일이기도 한 동시에 네. 보석 청구를 한 그 보석 사유에 대한 신문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런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거기서 더 나가서 보석 가능성을 약간은 내비치는 그런 발언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엄청 아끼시네요. 왜냐하면 법원 출신이시고 자칫 또 그게 네네네. 아마 재판부에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아끼시는 것 보석 같아요. 네. 허가는 뭐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발언만 보면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 도주하고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김경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주 우려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나와서 드루킹 측과의 뭐 회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겠지만 저는 이 보석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 문제는 아니고 사법부에서 보석에 타당성이 있으면 보석을 하는 것이고 또 뭐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네. 어쨌든 뭐 저기 불구속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의 허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를 네. 어떻게 달았냐면은 특검법상의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 그 다른 사건에서 보석을 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가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을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재판 기간을 법상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50대 50 이렇게 네. 보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보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참 참기 힘든 판사로서 참기 힘든 모멸감을 주고 또 도를 넘는 정치적 공세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사실은 이용훈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당 시절에 몇몇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도를 넘는 사법 비판 하지 말라고 아주 강단 있게 법원을 사법부를 사수하기 위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데 대한 발언도 적절치 않다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 주심 판사를 바꿨거든요. 특정 그 단체 출신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우리법 연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네. 특정 단체 판사로 바뀌었고요. 주심이. 그다음에는 이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공범으로 판결문에 적시됐거든요. 심지어는 범행 전반을 직접 지배했다. 네. 잠깐만요. 간단히요. 이제 이렇게까지 네. 지시했는데 이 드루킹과 김경수를 이렇게 재판부를 나눴어요. 형사 2부와 4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심 재판이 민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 보석 문제보다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를 뭐 제가 안담이 좀 아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본인의 경력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어떤 유감의 그 심정을 표시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그래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나름 신선하게 들었던 장면은 언제든지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본인을 기피해도 된다라는 네. 그 발언은 매우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네.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 문제죠. 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금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죠. 네. 공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공천제도에 문제가 많은 정당, 혁신되지 않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합의사항을 10조각을 만들었지만 저희는 5당 합의사항의 기준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지금 이 뉴스를 접하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로 해서 비례대표가 75명으로 한 28명 정도 늘어났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뒤에 이런 부분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심상정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이 이게 말 실수라든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의식 중에 저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심상정 위원장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도 간사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다른 질문, 근데 그건 무슨 말인데? 라고 다시 질문이 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인식에는요.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지식이 깔려 있어요.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정파에 유리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심상정 의원의 말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이 발언은 패스트로를 태우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 그러면 네. 심상정 위원장께서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 제1당, 제2당,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 여러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저는 연합뉴스 그 분석이 제일 객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네. 민주당이 18석이 마이너스 네. 줄고요. 자유한국당이 16석이 줄게 됩니다. 네. 확실히 이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뭐 아주 디테일한 점은 저조차도 아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수 야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장점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고 민주당으로 커버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 또 어떤 사회적 약자의 요구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확실히 지지층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과거 이렇게 소수 야당이 소위 난립함으로써 국정의 불안정을 걱정한 것이 소위 다수 대표제의 가장 큰 그것을 추진하는, 그것을 옹호하는 가장 큰 논리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제로 간다고 해서 이 전국의 불안정이 해소될 거냐?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양당제로 간다면 적어도 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네. 국정에 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어떤 국회 운영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그 국정 혼란과 불안정이 더 컸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소수 야당을 통해서 여성과 청소년, 사회 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우리 반성 위에서 있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죽이려고 하시는 거 맞네요. 아니요, 정말 네, 지금 방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으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국민의 뜻이 의석에 잘 반영될 뿐입니다라고 퉁치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파고만 알 수 있는 어려운 것이다. 수수께끼 자, 선거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장 정도로 의원님.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대 정당엔 불리하다. 왜냐하면 정당이 득표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투표할 때 그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건데 이미 뽑힌 지역구 의석수는 빼고 해주니까 되게 어렵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당처럼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서 뭐 수십, 100석 이상씩 가져가시니까 비례대표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고. 그렇죠. 남는 게 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군소 정당이 많이 얻어갈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만약에 지역에서 6석을 획득했는데 전체 의석의 정당 득표는 10%를 얻었다고 쳐보죠. 네, 왜 정의당이 유리한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체 의석의 10%니까 300석의 10%에서 30석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6석을 지역에서 확보했다면 24석을 무조건 채워주는 건데 이번에 4당이 합의한 건 그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채워주자 해서 12석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2명 가져오고 지역구에서 6명 가져와서 18명인데 이래도 75명의 비례대표에서 남으면 그걸 이제 정당 득표 비례대로 그 비율대로 나눠주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분들이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정의당 잘 되면 그래서 교섭단체 돼서 국회의원 20-30명씩 되면 결국 민주당 좋은 일 여권 좋은 일 아니냐 진보 진영 좋은 일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편먹기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구성 자체가 김 원장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심이 잡혀 있는 불편부당한 분인데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당을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케이스는 지금 적용을 안 했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언제나 민주당 편을 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네. 대개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노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시뮬레이션은 오로지 정의당 하나만을 가지고 강조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편견이 말씀하신 유도될 것처럼 수 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뭐 5% 못 미치니까 네. 그런 말씀했다고 선회하긴 하지만 민주평화당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1년이 훨씬 네. 더 남아 있는 총선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은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놓고 네. 봐도 같은 원리고 바른미래당의 대개의 정책적 노선은 민주당보다는 그 자유한국당에 말씀은 그러니까 가까웠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늘어난 만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늘어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꼭 진보 진영에 좋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워낙 어려운 제도니까 네. 박범계 의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전혀 개입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많이 하니까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표가 어떻게 결과로 드러날지 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법이다. 자, 국회의원을 네. 내가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당에서 내려 꽂는 국회의원을 뽑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고요. 아까 뭐 바른미래당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네. 유독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의당이 가장 약진하는 선거제도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꼭 해야 된 법안을 태우면서 이걸 통과를 시키면서 네. 자신의 우당인
정의당이 원내 결선까지 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의석과 정의당의 의석이 과반이 된다 생각하고 그 연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여론 지지, 네. 그다음에 20대, 이번에 지방선거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 연대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견이 심한데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여3당 중에 가장 먼저 지금 그 추인을 한 곳이 민주평화당입니다. 오늘 오늘 추인했습니다. 네. 그럼 민주평화당은 정말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추인했겠습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편견은 거고. 아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 사실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시뮬레이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랍니다.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연동형 설명하시려면 네. 힘드시니까. 아니요, 뭐 힘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는데요. 네. 정의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과의 연대만을 생각해서 네.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엊그저께 토론에서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비례대표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라는 것이 거대 양당에게만 지금 너무 큰 이익을 유리하게끔 돼 주고 있다 유리하게 있죠. 돼 네. 있고 소수자의 대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것을 가장 비례성에 충실한 것, 즉 네. 득표율과 의석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게 정의죠 사실은. 그것은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네. 한 번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요. 아니, 왜 사회자를 이렇게 노래 보시고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해요 좀. 네. 아니 지금 이제 그 가장 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요. 네.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집중하고 이를테면 아주 접점 지역인 수도권에서 정의당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네. 민주당을 밀어주고 비례대표는 50%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을 밀어주면요. 이러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진보 진영의 연대가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숨어 무슨 있다는 거 말씀인지 그것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추이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민주평화당은 오늘 당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삐걱거리고 있는데 잠깐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에 곧바로 탈당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죠. 뭐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제가 숫자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상황이다. 자, 오늘 이해운 의원과 지상욱 의원 등 전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분들이 이제 8명. 공개적으로 예.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 그러고요. 네. 또 당헌당규의 파괴라 혹시 그랬고요. 이분들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아 준비를 하고 근데 있어서 바른미래당 네. 의원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을 네. 선거의 룰,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하면 안 된다라고 이 정당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를 자유한국당에 온다는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분들이 지금 의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고 김관영 그 원내대표의 독선에 대해서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자, 그 중에 아마 이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혁 선거구제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개혁 입법을 민주당 안대로 서둘러서 같이 태워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아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공수처는 국민의 83%가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소위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 방안으로서 제3의 지대, 정치적 중립지대, 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지대라는 것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수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5개 정당 중에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 했을 때 그것이 한 가지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저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공수처는 정치개혁 특위가 아니라 사법개혁 특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트랙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것이 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자,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버닝썬 게이트니 무슨 김학의 차원 게이트니 이러한 전대미문에 검찰과 경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그러한 네. 사건을 마주보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이 형국에서 저는 공수처야말로 진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된다. 공수처 말씀하셨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제가 황교안 다른 대표님을 한 가지만 요거 간단히 네. 할게요. 황교안 대표님을 참 평생 30년을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공수처는 애국 우파를 수사하는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애국 우파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네. 고위 대통령 공직자들을 친인척과. 예, 네. 대통령 친인척과 그걸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견강부해 가지고 네. 애국 우파라고 제가 얘기하시면 한 그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는 짚을게요. 그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네. 또 공수처는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태운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아니에요? 그거는 호도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원내대표단의 딜을 통해서 같이 올리는 거잖아요. 무슨 법안을 다 원내대표단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협상을 지금 협상하고 합니다. 딜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딜까지 부정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 83%가 공수처를 찬성한다. 찬성하시겠죠. 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그걸 근절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 공수처라는 툴이 맞느냐, 또 공수처를 이루는 구성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공수처라는 것이 인사가 편향돼 가지고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장 밑에 검사진이라든지 그런 수사관들이 편향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니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83% 찬성하는 거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는 거지 공수처 그것이 쥐고지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인사 문제 제가 장 잠깐만요. 의원님의-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개특위 간사를 할 때 우리 박봉계 의원과 같이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거는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맞서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방법으로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의 저 관점은 자유한국당에서 소수의 관점입니다. 근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수처의 필요성, 국민들이 83%가 지지하는 것은 이해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네.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저 네.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산하에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10일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런 다수가 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한번 고려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국회가 5분에서 국회의원 5분의 추천위원회. 3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그래야만 임명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네. 그 안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것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무조건 저희들이 그걸 배관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는 지금 장 의원님처럼 저런 그 태도와 입장이 자유한국당의 다수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 조금만 한건으로 다음 한 건 안 디펜스. 가면 장애님 손해인데. 아니요, 제가 이건 네. 조금만 디펜스를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공수처장을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이렇게 됐죠.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서. 네. 자, 예. 지금 국회의장이 어느 당 출신입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한다 그러지만 지금도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협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야3당이 지금 그 선거법 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우리가 그러면 그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걸 수용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얘기하는 거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서 이 한국형 FB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처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네. 맞대보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몇 개입니까? 113석입니다. 우리 전체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300석입니다. 예, 300석 그렇습니다. 중에 298석이죠, 정확하게. 298석 중에 장 의원님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은 113석이에요. 3석입니다. 113석의 모든 동의와 모든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법안이 그렇지 통과되는 않죠. 그렇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않은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는 공수처라고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건 안 겁니다. 된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잘못 임명하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개를 갖고 있는 것 됩니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KT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김성태 의원의 딸 말고 황교안 대표와 정가변 의원의 아들도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아들이 5개나 붙었는데 그중에 KT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들어간 시기도 공직에서 물러난 시기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정가변 의원 측도 입장을 냈는데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떻게 내가 그때 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자식을 집어넣느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 네. KT 새노조가 이렇게 한 정당을 흠집내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의 아들 문제는 5개의 대기업에 전부 다 입사가 합격이 됐는데 KT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네. 정가변 부의장의 아들은 입사 시기가 2005년입니다. 이분이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슨 이게 지금 특혜 채용을 하겠습니까? 네, 네. 충분히 해명되는 거를 KT의 특혜 채용이다 이렇게 두리뭉실 묶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자녀들 이렇게 특혜 입사나 시키는 이런 정당으로 몰고 가는 이 새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거. KT 노조의 저 성명의 뭐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로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나름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사실관계는 결국은 검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청문회 장관 후보자 저희가 그래픽 2장 준비했는데 보여주십시오. 네, 자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자법 용산 참사 인근 부지에 그러니까 재개발 부지를 딱지를 산 거죠. 10억 정도에 샀는데, 네,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채를 받아서 10억 넘는 차익이 예상되고요. 물론 팔질 않았으니까 뭐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엘스 24평 건축되기 전에 3억 투자해서 지금 한 시세로 따지면 13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가 저 부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우리 사사건건에서 지금 청문회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열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고 또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아니 저는 지금 청와대 인식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이거 다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7, 7대 문제는 반드시 필터링 하겠다. 반드시 이거는 체크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부동산 투기도 나오고 위장 전입도 나오고 그 기준에는 군대 문제도 넘어가지 나오고. 않습니다. 이게 팔지 않았기 자,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조국 수사 이 실현한 만약에 건 아니죠. 이 네.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국 수석의 사과 사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인사청문회 앞두고 혹시 어느 방으로 따로 배치되거나 아유 그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네. 제가 그거 사보임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네. 제발 이제 제가 장 의원님 좀- 배치되면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중 포격하는 인사청문회 아니 제가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저는 법사위에 충실할 겁니다. 자, 박범계 의원, 장재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